안녕하세요. 도너리 박하연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어떤 부동산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크게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노후 준비는 늦기 전에 미리 챙겨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구 구조와 주거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지금 사는 집이 괜찮을까? 언제 집을 옮기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어떤 집이 적합한지, 또 안전한 노후를 위한 부동산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YTN 고종환 TV를 진행하고 있는 고종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아니,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시간이 빨리 흐르면서 노후 준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이 노후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핵심 자산이죠.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그 노후 준비, 그 노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개 은퇴 연령을 보니까 뭐 통계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55세, 뭐 53세라는 말도 있지만 은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가 자꾸 빨라지고 있죠. 요즘은 또 여러 가지 뭐 그 사전에 퇴직제도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맹퇴라든지 은행들도 좀 빨라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50세 이전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이 시간 주목해야 되는 이유죠. 두 번째는 바람직한 은퇴 연령은 원하는 것은 약 65세예요.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 은퇴가 빨리 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노후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 이 얘기고, 그래서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가 40세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이 완전한 나름대로 자기가 준비할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40세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고민이 뭡니까 물었더니 노후 준비입니다 이렇게 답해요. 2위가 내 집 마련이에요. 3위가 자녀 문제다. 네. 이렇게 다 지금 경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리고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최근에는 파이어족이라고 그래서 30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머.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45살 이전에 은퇴해서 내 삶을 즐기자.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네. 있는 건데 저는 뭐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오늘 부동산을 중심으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누굽니까? 이것만 밥 먹고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니까 제가 또 노인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꿀팁을 드릴 수 있다. 네. 말이 아니라 오늘 실천해법이 끝까지 보면 나올 것입니다. 노후에는 결국 제가 중요한 거는 부동산, 특히 연금을 기반으로 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꼭 드려요. 네. 우리 박 아나운서님은 아직 노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고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저도 빨리 은퇴해서 저의 삶을 살고 싶기 파이어족 때문에. 그래서 빨리 그거 모두의 로망인 것 같고 저도 그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오늘 뒷부분에 가서 지금 강조할 얘기가 뭐냐, 국민연금은 너무 기본이에요. 제가 국민연금 투자심의위원을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전해요.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를 지금 노후에 필요하다, 이제 하나씩 나오겠습니다만 그게 국민연금으로 거의 이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좀 없는 얼굴이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연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죠. 그런데 주택연금 제도야말로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과 함께 필수예요. 이거 잘 활용하면 이제 노후에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이 30대가 거의 40%예요. 그리고 40대가 두 번째 25, 6% 되고 그다음에 20대 이렇게 나가거든요. 과거에는 50대, 60대가 집을 많이 샀는데 왜 30, 40대가 집을 많이 사는가? 이게 지금 노후 준비 때문에 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이 없으면 이제 소위 말하면 벼락거지 된다. 이 망하게 생겼다. 이게 자각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뭐 예를 들면 주택연금은 3억 있으면 60세에는 60만 원, 70세에서는 90만 원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주택연금만 잘 결합해도 우리가 원하는 300만 원. 물론 이제 서울은 뭐 좀 제대로 살려면 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조금 중산층 이상으로 살려면 서울은 500, 수도권은 400. 그다음에 지방의 중소도시는 350. 그다음에 보통 중도시 뭐 진주라든지 뭐 이런 전주 이런 곳들은 보니까 한 300만 원. 그리고 아주 시골 있죠. 저 고향이 경남 하동 화계장터 지리산인데 지리산은 100만 원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는 건데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이거는 필수예요. 반드시 기반으로 해야 되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노후 준비하는 분들께서 집이 없다 그러면 저는 내년 봄 이전에 집을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수도권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또 이 얘기는 이제 부동산에 관한 언제 살 것인가 하는 깊이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돼 있고 지방은 내년 정도 시간이 좀 있어요. 부산, 울산, 뭐 광주, 대전 그러니까 내 집을 해라.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시작하자마자 강조합니다. 네. 이거 두 개가 안 되면 흔들려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삼성이 망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나와요. 이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가 그러네요. 있겠어요. 흔들리지 네. 않아야 돼. 안정적이어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사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 어디예요? 경기도와 인천. 그러니까 서울 중에서도 이제 요즘 지역의 양극화, 초양극화라 그래서 서울 중에서도 누구나 다 아는 똘똘한 한 채, 이걸 코어 로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강남과 마용, 성광, 요즘 여기다가 이제 여의도, 목동, 또 하나 더 나가면 강동구와 뭐 과천, 판교 이렇게 가는 것이죠. 분당까지. 그러니까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이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저는 3억 원 이상, 적어도 서울에 5억 원 이상, 3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70세 90만 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6억이 있으면 곱하기 2를 하면 2, 9, 18, 180만 원이 나오잖아요. 6억만 되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5억 원이에요. 25평은 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경기도는 한 채당 8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서울이 아니어도 내년에는 경기, 인천이 더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서울과 강남과 마용성이 많이 올랐지만 잠깐 완화될 거예요. 이건 또 다시 얘기가 나가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인데 주택연금을 생각한다면 지금 가격으로 가입을 하지만 사실은 집값이 쭉 오르는 곳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유리해요.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경남 하동 화계장터 지리산 출신인데 진주고등학교를 나와서 친구들이 전부 다 진주나 제가 또 대학을 부산에 나왔어요. 부산대를 나오니까 부산으로 가겠다고 해요. 은퇴를 대부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 조언을 했어요. 이제 이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걸 팔고 진주에 있는 작은 건물을 사겠다라는 게 친구의 상담이었는데 결론 제가 어떻게 답했을까요? 하지 말아라. 예, 팔지 말 이건 가져 있으라. 근데 이것도 지금 3억이 올랐고요. 네, 그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는 34평이 5억이나 올랐어요. 아니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모 전자회사 사장하는 친구인데 잠실주거 5단지 유명하죠. 그거 와이프가 팔려고 그게 얼마였느냐? 올 초만 해도 그게 30억 정도 했어요. 34평이. 잠실중공 5단지 엄마와 함께 유명하죠. 압구정. 이게 트리오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얼마냐? 44억 가요. 자, 이거 14억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거는 투기를 부채질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서울은 2040년까지는 집값이 올라요. 이런 정보 몰랐죠. 저는 부동산 박사가 아니라 도시공학 박사인데요. 도시공학에서는 이 지역이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렵지 않게 예측이 가능해요. 글로벌 도시를 연구하기 때문에. 뭐 이 얘기는 다시 또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처음 시작하자마자 요점인데 지금 서울과 수도권, 경기, 인천 그것도 경기도도 남부가 먼저 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이 오르면 인천도 항상 송도, 청라, 부평
이런 지역 위주로 또 GTX 역세권 되는 대로 오른다 하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선택이 중요하다. 집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도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과거 통계를 하나 보면 4, 5년, 약 5, 6년마다 집이 2배씩 뛰어요. 아니, 통계가 그래요. 과거 통계가. 나는 그냥 5년 집 하나 가지고 살았을 뿐인데 내 재산이 10억, 20억 됐다니까요. 이게 지금 세월의 놀라운 기적 같은 얘기, 마법이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서울 내의 집중 현상,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낮아서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현상 언제까지? 2040년까지. 이 고정한 얘기가 아니에요. 글로벌 도시 공학자들의 공통적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성장성이 가장 뚜렷하고 앞으로 가장 인구가 많이 밀집되고 여기에 인프라가 갖춰질 곳은 서울을 능가하는 곳은 없다. 오케이? 네. 이것만 아시고 서울의 집은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예,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이제 이게 입지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부동산이 뭐냐고 물으면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이런 말은 뭐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이 맞는 말이에요. 이 미국의 부동산 교과서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입지를 영어로 로케이션이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코어 로케이션이 있어요. 영어로 그래요. 이게 핵심 입지인데 오늘 5가지 소개합니다. 이거 하시면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필승 전략입니다. 이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요즘은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요. 교육이 압도적입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교육이 자녀가 다 컸어요.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객관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교통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교통이에요. 이거는 경기도와 인천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교통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진 자, 서울은 이거는 뉴욕, 런던, 파리, 도쿄와 마찬가지로 자녀 교육이 집을 선택할 때 1번이 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교육시키려고 사는데 나머지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는 교통이에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의외로 요즘 이커머스라고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 많지만 백화점, 강남 사람은 백화점이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인들은 뭐 요즘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이게 중요해요. 역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의 구매하는 재미, 나이 든 사람 할수록 이게 굉장히 쏠쏠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공간, 우리가 녹지 공간이에요. 이게 중요하고 그래 그린 인프라라고 그러는데 한강변이 뜨는 이유도 공원의 역할이 커요. 조망의 역할도 있지만 그래서 공원이 있는 곳, 노인일수록 건강이 중요하죠. 산책이 중요하죠. 5번째가 중요한 게 이게 파리 대학의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15분 생활권에서 강조한 건데 호스피탈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대형 병원이 있어야 된다. 얼마의 거리에 15분. 자동차가 아니에요. 자전거나 이렇게 갔을 때 15분. 이게 골든 타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그럼 노인일수록 어디로 가야 돼요? 대형 병원 옆으로 가라. 서울에 5개 병원이 있죠.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요즘 예를 2가지만 들게요. 뭐 여러분이 다 아는 뭐 서울대병원, 뭐 연대 세브란스 병원, 뭐 성모병원 다 아니까 사실은 구로 안암병원 좋거든요. 구로구 이거 노인들 가도 돼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가끔 수원에 이제 경기도하고 용인시 제가 도시계획위원을 해서 가끔 가는데 아주대병원 좋아요. 여기 수술할 수 있어요. 뇌수술하고 심장수술. 그래서 저는 혹시나 노인들이 간다면 이제는 그 부분에 가면 공원도 있거든요. 다 뭐 설명의 시간 때문에 다 뭐 지도 보고 다 아니까 이런 곳들 생활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대형 병원이 있다면 노인들은 오늘 강조할 거 이곳에 가라. 15분 이내에 내가 원하는 초등학교 뭐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세값, 집값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어 로케이션 5가지 이것만 알면 특히 노인들은 대형 병원이 있는 곳에 가라. 그곳이 어디요 하는 거는 여러분이 좀 발품 손품을 파세요. 다 알 수 있어요. 이곳에 가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던 기대 이상의
내가 이렇게 살기도 좋고 내가 몸이 아파도 병원에 언제든지 갈 수 있고 편리하고 주거 만족도 여기 지금 집값이 올라서 돈까지 버네. 근데 여기 이 주택연금은 가입하는 시기,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에 사이클이 있거든요. 요거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을게. 부동산 경기도 5, 6년 상승하면 4, 5년 내려요. 그러니까 집값이 주구장창 오른다. 강남마저도 많이 오르면 많이 내리고 내리면 많이 올라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최근에 사이클이 짧아져요.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었던 집값이 딱 3년 내리고 다시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한 4년 정도, 4, 5년 오르고 내릴 때는 한 4년 내리더라. 요것들 감안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는 작년부터 강남이 올랐고 올해부터 본격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에 고점을 찍었던 집값이 쭉 내려서 3년 내리고 2025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정확하죠. 그러면 이게 1, 2년 오를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공급 부족까지 2029년까지는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30~40%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간을 많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그래서 어떻느냐.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하는 사람이 꿀팁입니다. 끝까지 들으신 분에 대해서 선물인데 뭔가 지금 가입하는 것보다 2, 3년 후에 좀 참았다가 가입하는 게 집값이 올랐을 때 고점에서 가입하는 게 이 한 번 가입하면 계속 정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한다면 여러분 성공하는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주택연금은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어서 제가 또 주택연금뿐만 아니라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그러니까 농어촌 출신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기농 기촌하는 분은 다음 시간에 다음 코너에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은퇴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택연금과 그리고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아파트가 중심이잖아요. 그럼 노후에도 아파트를 보유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뭐 빌라나 연립 등 다른 형태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바잉크에게서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이론이 없어요. 다른 의견이 없어요. 우선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트렌드라고 그러면 보통 5년에서 10년을 의미해요. 문화가 바뀐다 그러면 30년을 의미해요. 그리고 패션이 바뀐다 그러면 한 3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좀 구분해서 쓰는 게 좋다. 이것도 우리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 여기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데 아파트 문화는 적어도 30년을 가는 문화입니다. 단순한 주거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이게 신축과 재건축이에요. 그 재건축은 그 낡은 게 좋아서가 아니고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새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죠. 얼죽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 그다음에 구축가의 가격 격차가 자꾸 벌어져요. 이거는 이제 공사비 문제도 있고 또 이 새 아파트의 비중이 점차 지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희소 가치도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리합니다. 이거는 아파트가 대세예요. 아파트를 능가하는 주거 공간은 없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보면 경제학에서는 이걸 우등제라고 그래요. 네. 경제학의 기본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파트가 가장 좋다. 아파트 중에서도 뭐라고요? 신축 아파트가 대세다. 왜? 살기 좋거든. 너무 잘 돼 있거든요. IoT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 15년 된 구축 아파트, 30년 된 것보다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선호도가 달라요. 프레퍼런스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축이 안 되면 저는 구축이라도 아파트를 선택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나 연립은 소위 말하면 이 말을 해서 죄송한데 뭐 경제학의 교과서는 열등제라 그래요. 열등제. 그 다음 아래라 이거죠. 그러니까 빌라나 연립은 아파트를 가지 못했을 때 차선책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5, 60대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최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차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악도 있고 이게 차선이 항상 좋은 것만 선택이 안 되면 최악을 피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서울의 빌라나 연립이 나요? 아니면 괜찮아요. 수도권의 아파트가 나요? 그거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은 질문인데 그거는
조금 달라요. 자, 우선 빌라도 똑같은 빌라가 아니에요. 자, 우선 새로운 도심권의 빌라. 요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빌라. 그리고 재건축 단지 곁에 바로 있는 빌라. 이 뜻이 뭐예요? 그다음에 대중교통망. 요즘 뭐 영등포나 청량리가 대표적인데 앞으로 교통망이 막 4개, 5개 확 확충되는 지역. 이런 지역은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런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달라요. 그런 빌라나 연립주택은 바로 사도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이죠. 네. 예, 그러니까 정책의 변화도 봐라. 교통망의 호재도 봐라. 지금은 불편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에서 예외가 돼요. 토거제. 우리가 보통 토거제라 그러면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고 2년간 의무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없이도 살 수 있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 친구들의 자녀들은 이쪽을 많이 사고 있어요. 잘 사면 제가 좀 저 자랑을 좀 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잠실에 살고 있는데 잠실 주변에 뭐 아시아 선수촌 근데 이런 곳이 부지 기수예요. 이건 또 따로 얘기할게요. 시간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저는 한강이 뜨면 앞으로 중랑천이나 안양천이나 탄천이나 천이 뜬다. 같은 물인 거거든요. 물은 생명이고 돈이에요. 그리고 공원이 딱 다 조성이 돼요. 물길을 따라서. 하여튼 이 꿀팁을 드리면 이런 쪽의 빌라는 사도 돼요. 이거는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다음에 연립도 좋고 빌라도 좋고 저는 아파트가 대세다. 살 수 있으면. 그러나 차선책으로는 빌라 연립도 고려해라. 그건 아무 연립이나 빌라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앞으로 호재가 있는 곳들을 특히 모아주택, 모아타운 신통기획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 아주 수두룩합니다. 예, 내가 몰랐던 우리 동네 곁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노후 부동산 결국은 도심형으로 갑니다. 예, 저도 노인이 되고 보니까 자꾸 저 얘기하는 게 동병산령인데요. 예, 이제는 우리가 아까 말했죠. 5가지 그 코어 로케이션을 보면 특히 병원이 중요해요. 네. 이렇게 보면 이제는 그 전원행이나 이런 거보다는 도심형으로 가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도심형 실버주택이 뜨고 있고 편리 시설이 편리해야 돼요.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요즘 뭐 저도 이게 건국대에 더 클래식 500이라는 걸 제가 예전에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이거든. 지금도 건국대 총동문회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증금에다가 거의 뭐 보증금이 막 10억씩 돼요. 그리고 막 500씩 월세를 내더라도 관리비 포함해서 여기 지금 대기가 1, 2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극화가 돼요. 돈이 있는 사람은 아주 비싸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간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있고 저는 오히려 좀 돈이 없는 분들도 이거 듣고 계시겠죠. 저는 좀 없는 사람 편에 서서 늘 보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오히려 노년에 빈곤한 분들이 가장 문제잖아요. LH가 하는 고령 복지주택이라고 있어요. 고령.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이거 굉장히 정부가 공급해 이재명 정부는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제가 LH 자문위원인데요. 이런 돈을 많이 썼는데 이걸 의외로 몰라요. 이게 25평인데도 불구하고 뭐 월세가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내도 많거든요. 그리고 혼자인 경우는 뭐 6.5평이죠. 네. 이런 쪽에는 막 5만 원, 6만 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오늘 이 꿀팁을 알고 여러분 LH 있죠? 여기에 수시로 들어가 봐요. 이 지역에.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연락이 안 와요.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의 특징이 뭐냐. 저도 정부에 건의를 하는데 이제 AI 시대가 돼가지고 당신은 소득이 얼마고 얼마나 어렵고 어디에 사는지를 알면 왜 이 조건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서울의 지하 단칸방에 사는지 저는 노인들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비어 있는 곳도 많다니까요. 네. 오늘 이것도 좀 여러분에게 진짜 꼭 필수템으로 드리고요. 네. 다운사이징인데요. 주택이 2채 있는 분들은 내년 5월 9일이 되면 여기 조정 대상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어 있는데 5월 9일 이게 부활을 해요. 아마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권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대출 규제 세금 강화를 해왔거든요. 이게 부활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남쪽이 팔기 아깝다 하는 거는 정여로 돌아가야 돼. 정여가 좀 나아요. 그리고 나는 주택을 하나로 줄여라. 그다음에 종부세도 좀
보유세가 높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강남에 지금 새 아파트 같은 거 재건축은 거의 40, 엄마 아파트가 31평이 44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팔고 자녀들에게 좀 주고 그래 주려고 하거든요. 결혼 자금도 해줘야 되고 다 그건 고민이 많죠. 예, 그럴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내년 6월 1일이 종부세 부과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년 봄을 이용해서 다운사이징, 내가 지금 꼭 필요한 주택 한 채는 남기고 출해라. 아주 초고가 주택은 내가 지금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 폭탄을 맞을 것 같다. 이런 주택은 내가 장기간에 주택연금도 활용하고 갈 곳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산을 자녀에게 그 시간 이후보다는 세금 부담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도 파는 것보다는 뭐 파는 것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건 뭐 여러분의 자유죠.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노후의 자산관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꿀팁을 주셨는데요. 노후에 어떤 부동산을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전한 노후를 위한 부동산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후에는 집을 한 채로 단순화할지 아니면은 주거용, 그리고 월세용 이렇게 나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포트폴리오는 몇 채로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네, 노인들의 고민을 그대로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네. 저도 이게 여러 번 자주 듣는 흔한 질문입니다. 우선 노후에는 그 기본이 뭐냐면 주거용의 방점을 둬야 됩니다. 이 주거용 하나만큼은 정말 똘똘한 한 채를 가져도 된다. 그 똘똘한 한 채의 개념이 애매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은 다 똘똘한 한 채라고 그러지만 똘똘한 한 채의 구체적인 개념이 뭔가요? 물어보면 그냥 강남하고 마용석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제대로 된 그 학술적인 근거 있는 대답은 아니고요. 한마디로 제가 좀 해석을 하면 저는 뭐 연구자고 학자니까 성장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 성장 지역이라 그러면 도시공학, 도시계획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도 성장하는 사람 을 우리는 중시해야 되고 주목해야 되잖아요. 뭐 지금 서울대 뭐 스카이를 나왔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저는 원래 이제 삼성그룹과 한국통신 인사부장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생각에서 부동산으로 옮겨온 건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인프라 증가.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잘 모르는 행정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구가 증가해야 돼요. 이 인구가 감소하는데 성장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소득이.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예요? 그게 서울하고 울산이에요. 산업도시. 그러니까 울산도 지금 지방 중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는 이유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소득이 많이 사는 사람이 어디예요? 강남이에요. 그래서 강남이 집값이 많이 비싸고 올라요. 너무 맹쾌하죠? 네. 그리고 누구나 다 강남의 인구는 증가하지 않지만 누구나 가고 싶어 해요. 그걸 잠재 수요라고 그래요. 그게 모르니까 올라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강남만 오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 옮겨가려고 하면 그건 뉴욕도 도쿄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떻게 그걸 외국의 전문 용어로는 슈퍼스타 시티, 슈퍼스타 단지라고 말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인프라예요. 인프라라 그러면 교육 인프라, 교통 인프라, 문화가 들어가요. 교육과 문화와 관광은 한류 문화라고 해서 같이 붙어 있는 단어예요. 따로가 아니에요. 외국에서 서울 오면 한류 문화를 보러 왔어요. 그러면 저 제주도나 인천을 보고 내가 한류 문화를 보고 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맞죠. 그러면 강남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역사 문화의 중심은 광화문 경복궁을 갔다 와야 나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한국의 문화를 좀 역사 문화를 보고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게 그래서 인프라가 증가해. 인프라에는 병원 인프라까지 의료 인프라까지 들어가요. 상업 인프라. 그래서 명동이나 강남역이나 이런 곳이 요즘 성수동이 뜨고 있죠. 이 집값과 상권이 열리단길에 동시에 떠요. 이 얘기는 관광 명소가 되면 외국인이 와야 이곳이 북적거리고 젊은이가 오고 젊은이가 와야 젊은이 중에서도 여성이 와야 돼. 20대. 그러면 20대 남자는 따라와요. 그리고 젊은이가 오면 노인들도 노인촌에 가는 게 아니라 젊은이를 보러 가서 어울리고 싶어요. 그럼 외국인들은 어디로 올까요? 여기 딱 가면 젊은이와 노인과 한국의 문화를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뭐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갈 리가 없죠.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디가 뜰지 알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거용도 좀 번잡하더라도 소통하고 상권, 인프라 지금 이런 것들이 잘 갖춰. 그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고 강남이고 마용성광, 성수구, 광진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주거용과 월세용인데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거용이나 월세용 돈이 없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주거용은 아파트가 첫째라 그랬죠. 퍼스트 이렇게 가져가고요. 두 번째는 월세는 좀 달라요. 대상이 오피스텔도 가능해요. 저는 아파트를 못 사면 도심권에 강남과 마용성 지역은 딱 일치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오피스텔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거용과 의무용이 있는데 요새 겸용이 많죠.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는 게 월세에 유리해요. 그리고 적정한 월세 수익은 우리가 월세용을 노릴 때 우리가 지금 금리가 예금금리 3%거든요. 1.5배가 적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경제학 교과서. 이거 4.5%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월세를 내놓을 때는 4.5%가 기준이 돼요. 명확하게. 물론 이거는 고정적인 건 아니에요. 금리가 내려가면 월세도 좀 내려갈 수가 있겠죠. 기준이. 그러니까 4.5에서 5% 정도가 나온다면 아 나는 월세로서 이 오피스텔 빌라는 적정하다. 빌라까지 괜찮아요. 도심형 빌라여야 된다는 것. 네. 가급 도심이 어디예요? 예, 도심 말씀드릴게요. 지금 집중하세요. 서울에를 예를 들면 3개 도심권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사대문 안. 과거에 이게 도성이에요. 그다음에 요즘 용산하고 광화문이 오세훈 시장이 일체화라 그래서 여기에 라데팡스 거리처럼 파리에 가보면 전 갔다 왔는데 관광 명소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광화문, 서울역, 숙대 입구 그래서 삼각지역까지 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대통령실이 있는데 옮긴다니까 또 차질이 빚어질는지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여기까지가 도심으로 볼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도심은 여의도 영등포예요. 그래서 여의도뿐만 아니라 영등포가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가 강남권 GBD라고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예요. 자, 이 세 군데를 지금 이거 보시는 분은 서울시 지도를 같이 보세요. 딱 요 삼각형이 돼요. 그 안쪽이 도심이에요. 지금 도심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사는 동네가 도심이야 아니야. 근데 이렇게 딱 연결을 하면 아 이게 도심이네. 그럼 내가 집을 사거나 월세용을 사거나 집을 산다면 어디가 좋아요? 일단 도심 그 안에 들어오는 게 좋다. 나 그쪽 안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접지역이래. 네이버후드 이펙트. 인접지역으로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가급적 붙어야 돼요. 예, 여기가 안 되니까 저는 저기 그냥 멀리 가버릴래. 이거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안에 여기 딱 가운데 안에 한강이 있어. 그래서 최고급 주거 벨트는 이거는 여러분 뭐 초보자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데 압구정동에서 왼편을 보면 용산, 한강, 오른쪽을 성수가 보여요. 요 세 개가 골든 트라이앵글 최고급 주거 벨트라 그래. 한강 보여. 그래서 이쪽이 지금 무진장이 뜨는 거예요. 예, 이게 부동산 하나의 이론이에요. 네. 여기에는 진짜 재벌이나 뭐 부자들, 재벌 여기에 이제 연예인 들어가고요. 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전문직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꿀팁을 드리면 이쪽에 힐, 외국에는 힐 스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힐에 있는 주택이 주목받거든요. 특히 그 한강은 저 김포에서부터 넓어요. 저 강동까지 가고 이게 저 덕소까지 남양주까지 가요. 이 한강변을 잘 활용해라. 한강벨트 뜨죠. 그럼 나는 빌라나 오피스텔 사더라도 어디를 사야 돼요? 도심권이면서 한강 보이면 금상첨화 그런 것이 있어요. 신사동이나 높은 층에 보면 한강도 보여. 아 그리고 역세권은 물론이고 도심권이야. 근데 많이 안 올랐어. 그리고 임대 수익이 4.5%나 뭘 망설여요. 빨리 이것도 올라요. 아파트 오르면 본래 오피스텔 오르고 오피스텔 오르면 그 다음에 빌라가 이 순서대로 오르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드리는 분들은 이 조건에 맞는 거라면 망설이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꾸 압구정 가고 싶다, 반포 가고 싶다 그래요. 반포동의 원베일리가 34평이 74억까지 가거든요. 그거 못 사면 어디 가면 그 옆에 빌라나 오피스텔이 있다니까. 그거는 많이 안 움직여. 오케이. 아파트 나는 가지고 있질 못해요. 그 옆에 가면 빌라촌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주를 했을 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네. 대안투자, 대체투자처로 줬다.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 도생, 상가 꼬마 빌딩인데 돈이 있으면 꼬마 빌딩이 좋아요. 본래 주거용이 오르고 나면 이게 빌딩을 오피셜 리얼티라고 그래요. 그게 움직여요. 어디부터 움직여요? 강남부터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의 빌딩 살려는 분은 지금 서둘러야 돼요. 아파트가 오르고 나면 보통 1년 이내에 오르거든요. 작년부터 올랐으니까 요건이 충족이 됐어요. 다만 부동산 경기, 우리나라 거시 경제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런 것들은 좀 두고 봐야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오피스텔 좋고 도생까지 괜찮아.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은 상가가 문제인데 빌딩이 올라야 마지막에 상가가 올라요. 상가가 오르려면 바닥 경기가 좋아져야 돼. 바닥 경기가 좋아지려면 두 개가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 밑바닥 경기.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수가 지금 부진한데 서민들의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늘어나야 돼. 근데 지금은 폐업이 늘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좋아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중국인이 됐든 뭐가 됐든 관광객이 몰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내수만으로는 우리나라 그 시장의 그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요. 예, 그걸 좀 상가는 좀 다만 방법이 있다. 상가는 경매, 공매를 통해서 30% 이 말 기억해야 돼. 30% 이내의 감정가에 산다면 서울과 도심권과 역세권과 이름 있는 상권이 있죠. 홍대 상권, 뭐 압구정 로데오 요즘도 그 다시 부활하고 있거든요. 신사동 가로수길, 강남역 주변, 그다음에 요즘 이제 경리단길 포함해서 연리단길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상가라면 살아날 가능성이 가장 먼저 살아날 가능성이 많다. 50%가 아니고 몇 퍼센트? 30% 정도에 산다면 네. 경기가 좋아. 이보다 더 나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래서 이 상품마다 투자하는 시기, 투자하는 금액 기준이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 상품의 특성, 그러니까 지역을 잘 선택해라. 선지역선. 네. 또 상품은 돈에 맞추어서 다 유망하다. 그 대신 지역은 도심권이고 또 언덕이고 한강이 보이고 앞으로 교통망이 좋아질 지역을 특정해서 한정적으로 집중한다면, 선택과 집중 이런 걸 한다면, 오늘 제가 말한 조건을 실천한다면 여러분 노후 준비를 위해서 꽤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아마 10년 후에는 원장님 덕분에 아파트가 하나 생겼는데요. 자식을 사줬더니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 얼마입니까? 한 30억, 40억 합니다. 이건 정말 꿈의 기적 같은 일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나이가 있고 쭉 봐왔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경청해줘서 고맙다고 말을 또 함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볼 때도 역시 상가보다는 도심권의 주거용을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노후에는 한 번 실수하면은 복구가 어렵잖아요. 절대 보유하면 안 되는 리스크가 큰 부동산 유형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말씀을 좀 드리기가 약간 주저하긴 한데, 우선 지역 선택이 중요해요. 선지역 선택, 후 물건 선택. 요 원칙은 꼭 지켜야 됩니다. 제가 살집 팔집 책에서도 이걸 써서 여러 가지 반응이 좋았는데요. 여러분 우선 내가 사는 곳, 내가 가고자 하는 고향, 기농 기촌이라고,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특히 이 시니어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향에 대한 예측이 많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가는 건 너무나 여우도 그렇게 가잖아요. 머리를 둘러도. 그런데 이 고정관념에서 자산과 노후에 내가 거주할 곳과는 분리하는 전략이 절대 필요해요.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인구와 소득과 인프라, 그러니까 교통과 교육과 우리가 상업시설, 상가나 문화, 그리고 병원, 의료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곳은 가격도 변화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부동산은 입지 가치가 중요하고 결국 가치가 가격을 결정해요. 이걸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만 살기 좋다고 해서 좋은 집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딱 맞죠. 자연인에게는 저 지리산 설악산 집이 얼마나 딱 맞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나의 주관적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분 살기 좋다라는 생각만 갖지 마십시오. 사기 좋아야 돼요. 살기 리브. 살기 좋은
주거의 가치만 보지 말고, 이게 주거의 편리성 만족도라 그러거든요. 주관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대신 사기 좋은 바잉 파워, 바잉 밸류가 좋아야 돼요. 이거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기 때문에 결국 땅값이 올라야 집값이 올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가격이 올라야 집값이 올라요. 그 다음에 살기가 좋아야, 내가 살기 좋은 게 아니라 누구는 한강변이 좋다고 그러고 누구는 한강변을 보면서 우울해진다 그러고, 이런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보는 걸 즐거워하면 그건 한강의 그 가치가, 조망권의 가치가 있다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된다. 20%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은. 네. 집값이 20%. 과거에는 이거 10%도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주거의 질적 요건이 수준이 높아지니까 가진 자들은, 아, 나 한강 보는데 15억 쓸래. 15억이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인데 나 돈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그거 보면서 즐겁기 때문에 난 쓴다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돈 자랑하는 겁니까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 하는 걸 말. 지역 선택 얘기를 한 거는 인구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이걸 소멸 지역이라고 그래요. 소멸. 축소 지역. 소멸되는 지역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그럼 그 동네는 내 고향인데 가지 말까요가 아니라 주거와 투자를 분리해야 됩니다. 주택은 어디에 가지 있어야 돼요? 서울에. 나는 고향에 가서 살아야죠. 그거는 전세로. 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라. 그런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살아야 돼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부득이한 사유, 그걸 주택금융공사의 사전에 허락을 받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주택은 서울에 연금도 받고 임대도 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질병 치료를 한다든지, 내가 또 고향에 가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복지주택, 실버주택, 실버타운이라고도 하죠. 이곳에 가서 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도를 잘 알면 뭐 제도가 허용하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나의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저는 여기 이제 주의할 점을 뭐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이제 단출하게 가야 돼. 다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중가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러면 가급적 내가 살 집은 하나 딱 가지고 연금으로 갈 것까지. 그다음에 나는 꼭 집을 두 채 이상 갖는 전략은 양도세라서 이럴 때 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급적 저는 내년 4월 말 이전에 좀, 그게 지금 이사철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집값이 오를 거예요. 네. 예, 저희가 지금 옥석을 구분해서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수익도 극대화해야 되지만 위험도 최소화해야 된다. 투자 가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버려라. 이제 그런 주택이고, 특히 지방에 있거나 서울도 좀 아무런 특징이 없는 곳, 지하철이 들어올 것 같지도 않아. 여기에 보면 뭐 재건축이 되어 있지도 않아. 그리고 이게 모아주택, 모아타운처럼 뭐 재개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라.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부동산 쓸모가 없다,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5,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이제 또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요. 그게 뭔가 하면, 저는 가장 아파트보다도 가장 노인들이 바람직한 10년, 20년을 바라보면 저는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 연립과 달라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인데 여기에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한 채랑, 이것도 꼬마 빌딩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왜 좋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월세 수익이 많이 나. 집이 한 채니까 다, 실제로 주택은 독립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 되어서 중가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재건축이 가능해, 신축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월세가 나오는데, 지금 앞으로의 부동산 경기는 공급이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또 부산과 울산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는 먼저 전세 가격이 올라. 전세가 선행 지표니까 전세가 오르면 3개월, 6개월 후에 매매 가격이 올라. 전세가 오르면 바로 월세가 오르고, 전월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른다는 거는 이건 시장 작동 원리, 시장의 법칙이에요. 이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당연하죠. 전세가 올랐는데
이 집값이 안 올라가면 이상하죠. 월세는 전세 전환 이율이라고 그래가지고 4.5인데 서울은 실질적으로는 6%예요. 그리고 월세가 전세보다는 주거비 부담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1.15배가 많아.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반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해. 그래서 원룸이나 1.5룸이 많은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노후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됨. 그리고 우리나라 월세 수준은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인데 우리나라와 대만과 일본이 국민소득 3만 6천 불이 같아요. 그런데 일본 도쿄나 대만 타이페이, 가오슝 이렇게 반도체에 있는 쪽을 보면 우리나라 월세 수준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 전세가 오르면 월세 오른다 그랬잖아요. 아파트가 오르면 빌라나 오피스텔도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경기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냥 부동산 학에서는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라 그래요. 제가 아껴둔 카드를 공개합니다. 저는 지금은 아파트 전세가 오르지만 이게 근사하게 내가 관리도 하고 여기에 거주도 하고 옥상은 정원으로 만들고 그 월세가 내려가지 않는다. 서울은. 그렇게 본다면 10년 후에는 월세가 2배로 나올 수 있거든요. 100이면 200만 원. 그건 내가 나이가 70대에 샀더니 80대가 됐더니 월세가 지금 2배로 나옵니다. 주택연금 아니어도. 주택연금은 다 고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오늘 꿀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아파트를 찾을 때 여러분 진짜 5, 60대 우리는 뭐로 간다? 근데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역세권으로 가고 또 여기 도심권, 역세권은 기본이고 옆에 고급 아파트가 있거나 여기가 앞으로 좋아지는 곳들 그런 것도 상권이 발달해 있거나 이런 거 직주근접이라고 그러죠. 젊은이들은 직주근접. 그러니까 도심권의 업무용 지구와의 근접성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출퇴근 시간이 58분 1시간인데 30분 이내로 가고자 하는 게 월세 입자들의 생각이거든요. 하루에 출근 30분, 퇴근 30분 그래야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고 피로도도 덜하고 자기 개발도 하기 때문이죠.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꿀팁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꼭 잊지 말고 지키면 여러분 노후가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기쁨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네, 지금 노후 준비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 보이지만 몇 가지 원칙과 기준만 실천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네, 연금, 특히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통장에 따박따박 정해진 길에 꽂히는 것은 국민연금, 주택연금, 여기에 농지연금,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 산지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금이 받을 수 있는 자산만 잘 관리한다면 선택하고 나의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면 우리는 노후 걱정할 게 없죠. 그리고 노후에는 어때요? 월 300만 원은 반드시 만들고 은퇴하라. 그리고 조금 와이프와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500만 원이다. 서울은 500을 해야 돼요. 물가 때문에 계속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리고 나는 정말 최상급으로 멋지게 살고 싶다. 와이프한테도 힘주고 가족들한테도 존경받고 월천대사가 돼야 됩니다. 월 1,000만 원을 받는 대단한 사람들. 이게 지금 부동산으로 주거용과 오늘 쭉 이어졌지만 수익형 부동산으로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음 기회가 온다면 농지연금 좀 복잡 산지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은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분들은 여기 인터넷도 나와 있거든요. 농지연금, 산지연금만 잘 활용하면 또 이것도 농지와 산지를 경매로 사는 방법이 지금 많이 나와요. 50% 이하로 사면 2배의 효과가 있죠. 연금도 받을 수 있고 땅도 싸게 사고 와 이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준비할 수 있는 오늘 경매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여러분 또 찾아뵙고 자세한 얘기를 비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한 노후를 위한 부동산 전략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내용 잘 참고를 하셔서 편안한 노후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십시오.